휴전회담의 지휘 계통이나 이 협상 지휘 계통을 보면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공산군 쪽에서는 수석 대표를 북한군이 맡아요. 그리고 2명 더 있고, 그리고 중국군 대표가 2명. 근데 이제 유엔군 쪽으로 보면 미국 장성이 수석 대표를 하고 미군, 그리고 한국군 장성 1명.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로지 군사적으로 어떻게 정전할 건지만 하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미국의 기본 원칙은 유엔군은 이 정전 협상을 갖다가 군사적인 문제로 생각했고 공산 진영에서는 이걸 고도의 정치적인 그러니까. 이런 협상을 생각한 거죠. 우리가 뭐 갖고 이 회의를 할 건지를 정하는데 16일이나 걸려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의제예요. 그렇게 정해진 게 실제로 다룬 의제는 총 4개인 거죠. 네. 그래서 이 4가지에 대해서 합의한 게 나중에 정전 협정문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4개밖에 안 한 거예요? 4개 하는데 2년 걸린 맞아요. 거잖아요, 지금. 이제 회담을 하기로 했으니까 회담장 주변 반경 5km까지를 중립지대를 정한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공산군이 개성을 중요한 보급기지로 활용을 합니다. 아. 이 폭격당할 만한 그런 물자들은 다 개성에 쌓아놓는 거예요. 이 회담 자체가 되게 불안정함을 드러내는 상징일 수 있어요. 대신에 우린 언제든지 걷어칠 수 있어. 언제든지 잘못되면 네 탓이야. 뭐 이런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 판문점으로 회담 옮긴 이후에는 개성 일단 안 되고 판문점 남에서만 뭐 전투를 어떻게 벌여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판문점으로 회담 장소가 딱 정해진 다음에 이 서부전선에서는 굉장히 작은 규모의 작전밖에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대신 이 지역에 지금 대치선을 보면은 딱 녹화장에서 잘 보이는 지형인데 굉장히 다 야트막합니다. 어디 중동부 전선에 막 1000m를 넘어가는 이런 고지가 아니라 여기 다 해발 대부분 50m에서 100m, 150m 그 정도 야트막한 언덕이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저희 통일의 문 딱 들어올 때요. 네. 낮은 구릉들이 이렇게 쫙 보이고 북한으로 갑자기 산 병풍처럼 산들이 쫙 펼쳐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판문점 주변에 고이 조그만 언덕 하나하나를 갖다가 놓고서 소규모 공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1951년 12월에 중공군이 이제 도발을 시작을 합니다. 통일대교에서 여기 JS로 오는 과정에 보면은 이 얕은 언덕 중에서 그나마 좀 높은 산이 백학산이 있습니다. 백학산이 있고 여기서 조금 더 북쪽으로 가면은 대덕산이 있어요. 여기 한 200m 정도 되는 건데 요 사이에 작은 고지대를 쟁탈하기 위한 두메리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거는 중공군의 63군 기억 어디서 나십니까? 바로 용문산 전투. 호되게 맞은 애 아니에요? 네, 바로 그 호되게 맞았던 네. 63군 188사단이 여기서 도발을 걸어옵니다. 당연히 국군 1사단이 즉각 반격에 나서지만은 양쪽이 어마어마한 병력을 투입해갖고 결국에 우리가 약간 좀 밀려납니다. 그리고 1952년 봄이 되면서 이제 양측이 다시 전열을 정비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공산군은 이쪽까지 동굴진지를 어마어마하게 확장을 해서 또 땅 파는 거 여기서? 여기서도 어마어마하게 땅을 팠습니다. 그래갖고 동굴진지 완성하고 방어선이 어느 정도 갖춰지니까 그 다음에 조금 더 세게 걸어봐야겠다. 그래서 판문점 왼쪽 주요 자연 장애물이 사천강이라고 있습니다.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그 하구에서 조그만 천하나가 개성 쪽으로 올라가는 게 있는데 여기가 또 중공군과 우리 일해병연대의 굉장히 치열한 대치점이었어요. 그래서 요 천 주변에 적절한 방어선을 잡기 위해서 양쪽이 또 소규모 전투를 많이 벌였는데 그래서 1952년 4월에 또 중공군이 사천강을 넘어서 우리 국군 일해병연대에 도발을 해옵니다. 사실 중공군 입장에서는 여기서 밀어내면은 다시 임진강으로 유엔군을 밀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 국군 해병대가 분전을 해갖고 중공군의 도발 시도를 갖다가 다시 저지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몇 달간은 또 다시 좀 잠잠한가 싶더니 중공군이 추계 공세를 준비하면서 8월달 그 무더운 8월달에 벙커고지 전투. 저희가 지난번에 그 벙커 아닙니다. 네, 홍천 벙커고지 전투를 얘기했었는데 그거보다 더 유명한 파주 벙커고지 전투를 벌입니다. 그때는 이 유엔군에서도 이 지역에서 혹시 도발이 했을지 모르겠다 해갖고 병력 교체를 합니다.
펀치볼에서 작전을 했던 주 부대 중에 하나가 해병. 바로 미 해병 1사단과 오. 국군 제1해병연대였습니다. 오. 이들을 이쪽으로 불러옵니다. 오. 그래서 우리 통일대교에서 판문점 오는 이 길 1번 국도에서 우측을 미 1해병사단이 담당을 하고 이 좌측을 우리 국군 1해병연대가 담당을 해서 틀어막고 있었는데 중공군이 여기서 다시 공격을 시도해 옵니다. 1년 넘게 그렇게 두드려 맞고도 정신 못 차렸네. 중공군이 여기서도 노린 고지가 처음에 50m대 고지 하나를 갖다가 뺏으려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거기 일단 중공군이 점령하는 데 성공했는데 어쭈 그러면 우린 그 옆에 100m 넘는 고지를 하나 장악해주마 하면서 공격을 역습을 해 들어갔는데 거기가 바로 벙커 고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마어마한 화력을 퍼부어서 그래 너네를 내려다보는 우리 조금 더 높은 데 장악했어 지킨 다음에 중공군이 이것들이 하면서 다시 역습을 시도해보지만은 미일 해병사단이 이제 자존심을 걸고 이것을 갖다가 중공군의 역습을 철저하게 방어해냅니다. 미일 해병사는 진짜 잘 싸우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시기 자체가 회담이 한참 하고 있던 시기는 아니었어요. 휴회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일대에서 이 정도 규모의 이제 정치들이 일어난 거죠. 이때가 기회다 막 이런 식의 그렇죠. 느낌이. 협상의 틈만 보이면은 기싸움을 말 그대로 설전에서 혈전 모드로 슉슉슉 바뀌는 게 바로 이 서부전선의 양상이었던 거죠. 네. 근데 그 한강 임진강 만나는 그 사천강이요. 네, 여기를 장단지구라고 부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장단콩이에요? 네네, 거기가 장단 행정구역이 진짜? 장단이죠. 점심 먹을 때 장단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왜 장단콩이지? 길고 짧은 콩인가 그랬는데 장단지구에서 나오는 콩이라 장단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이 지금은 우리 1보병사단이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군 해병대도 여기를 굉장히 완강하게 사수해낸 그런 전적들도 유명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51년 여름날의 정전회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선에서 멈춘다? 이거 일단은 조금 더 우리의 힘을 키운 국군으로서는 야 이제 우리도 힘을 차렸는데 우리도 이제 해볼 만한데 라는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좀 전에 38선에서 멈출 순 없지 않냐고 네. 그러셨잖아요. 이게 되게 복잡해요. 사람들이 흔히 분단선 이러면 지금도 38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38선이 가로막혀서 북으로 못 간다고 그렇죠. 38선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하죠. 네. 우리가 분단선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해방될 때 그어졌던 게 38선이고 네. 지도상에만 있는 선이 38선이고 그리고 전쟁 끝날 때 만들어진 건 휴전선, 휴전선. 혹은 군사분계선. 그렇죠. 군사분계선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 휴전선을 처음에 공산 측에서는 38선으로 하자 그런 거예요. 원래 있었다. 네. 38선. 그렇죠. 근데 이유가 뭐냐면 휴전을 논의한 거는 이 전쟁이 무승부니까 어차피 서로 어느 쪽도 이길 수 없다고 인정하고 합의한 거니까 그럼 전쟁 전 상태로 돌아가면 되지 않냐. 근데 유엔군 측의 주장은 뭐냐면 현 접촉선으로 가자는 거예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사실은 이쪽 서쪽에는 북한이 조금 더 장악을 하고 있지만 밑으로 내려와 있고. 중동부, 그러니까 동부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훨씬 많이 장악하고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38선을 다시 경계로 하면은 개성, 옹진반도 일부, 연백평화 이런 데를 확보를 하지만 경기도 동북부부터 강원도까지 다 내줘야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한 13,000제곱킬로미터 정도를 줘야 되는 거예요, 땅을. 고성, 강릉 네. 이쪽 라인을 한마디로 지금 제2 영동고속도로 북쪽을 내줘야 되는 느낌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38선이 지도상의 선이라고도 했지만 전쟁 끝나고 나서 정전이 돼서도 이게 방어하기는 되게 애매한 거예요. 맞아요. 어려워. 그러니까 이 당시의 분계선은 캔자스 와이오밍 라인인데 이건 나름 군사적으로 방어 라인을 구축한 거죠. 그 지금 유엔군 입장에선 네. 딱 지금 라인에서 개성만 줘. 그렇죠. 그러면 제일 그것만까지만 좋죠. 했으면 제일 그러니까 좋은데. 그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갖고 결론은 군사 분계선을 어디다 그을 것인가를 가지고 싸운 게 제2 의제라고 하는 네. 군사 분계선 쟁점이에요. 진짜 한치의 땅도 군사적인 힘이 아니고는 허용할 수 없는 건데 처음에는 뭐라 그러냐면 비록 현 전선은 지상은 여기에 있지만 우리가 해군이나 공군력이 세니까 그걸 반영해서 군사분계선은 지금 현재보다 한 20km 이상 올라가는 올라간다. 데다가 네. 그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저쪽에서는 아니, 받아들일 리가 없잖아. 근데 유엔군 입장에서 주장할 만한 게 지금 바다는 다 우리가 장악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위에 있는 섬들도 장악하고 있고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해상에 우위가 있으니까 너희 받아들여라 약간 이런 논리인 거죠 지금. 그랬더니 이제 저쪽에서 회담장에서 하는 논리가 뭐냐면 아무리 해군 공군력이 세도 지상에서 끝나는 그 논리를 거다. 펼쳐요 회담록 보면. 그 지상에서 논리가 거기서 나왔군요. 그렇죠. 그래서 육군이 밟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렇게 이거 흥정을 협정을 좀 하는 거구나. 흥정을 하고 이 땅 줄게 저 땅 다오 뭐 이런 아. 것도 하고. 두꺼봐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끊임없이 네. 개성을 어떻게든 확보하려고 하니까 저쪽에서 나중에는 아예 흥정을 안 하겠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 개성은 일단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게 주요 의제 중에 하나였군요. 네. 그래서 조금은 흥정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지형 지물을 살펴서 조정을 할 필요는 있으니까. 대신에 이쪽에서도 개성을 막 주장을 하다 나중엔 이 문제 갖고 저쪽이랑 합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워싱턴에서 그냥 개성 포기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쪽 저쪽 합의하에 나온 게 좀 전에 심중령님 말씀하신 현 전선. 접촉. 단 한 치의 땅도 내가 점령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게. 그 다음에 또 한참 싸우는 게 뭐냐면 군사분계선 협정에서 핵심은 언제 어디서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는 전선을 어디다 그을 것이냐면 언제 전투를 멈출 것이냐. 그러니까 언제 자, 휴전할 거냐. 자, 기준을 3, 정하지. 2, 1, 땡! 스톱! 하면 이제 여기서 선 그어야 되니까 네.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땅을 밟는 쪽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있고 이걸 저는 이제 제가 임의로 전투 계속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전투를 일단 멈추고 회담을 할 거냐, 회담이 끝날 때까지는 전투를 계속 할 거냐. 근데 저쪽에서도 특히 북한 같은 경우가 일단 전투를 멈추고. 전투를 멈추고 회담을 하자는 얘기를 확정 받기 끊임없이 싫어서. 그렇죠. 근데 우리도 중공군 개입한 이후에 밀렸잖아요. 네. 그때 우리도 이제 그랬죠. 제의한 거는 먼저 전투 멈추고 협상 들어가자는 거 제의했었고. 그러니까 사실 군사적으로 불리한 입장에서는 사실 그걸 먼저 하죠, 보통.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협상의 일종의 압력 수단으로 군사력을 쓸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거를 먼저 전투를 중지해 버리면 할 수가 없잖아요. 없죠. 없으니까. 그리고 네. 사실 이 전쟁을 끝낼지 말지도 아직 합의가 안 된 건데 더 중요한 다른 문제도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의제 끝냈다고 합의가 끝난 것처럼 하면 안 된다가 미국 내의 그 고위층의 입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군사분계선을 긋자고 하니 긋기는 하자. 그러나 앞으로 한 달 내로 나머지 이제 다 합의되면은 그걸 그냥 유지를 하고 협정 끝. 근데 한 달 내로 나머지가 안 되면 나중에 협정 체결하는 시점에 대치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군사분계선 협정 체결하면서 제일 첫 번째 원칙으로 들어간 게 휴전 협정을 공식적으로 체결할 때까지는 전투를 계속한다를 1번으로 넣어요. 맞아요. 네.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군사적인 이유도 있지만 정치적인 것도 커요. 왜냐하면은 6.25 전쟁 시작해서요 열심히 희생도 하고 많은 걸 했는데 다시 전쟁 전의 네, 상태로 원상복귀잖아요, 돌아간다. 그렇지. 이거는 국민들이 납득 못 하거든요. 승리한 전쟁 같지가 않잖아. 네, 그리고 한국 국민들도 지금 막 통일 외치는데 38선으로 돌아간다. 이거는 엄청 대한민국을 그리고 무마시킬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거를. 그런 느낌이잖아요. 김일성은 이거 멈추고 얘기하자니까요. 멈춰요 이러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싸우자니까. 야 붙어보자니까 이러고 네. 있으면 지금 누가 유리한지가 정확하게 지금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미국 수뇌부나 워싱턴에서는 혹은 이제 군사령관들은 잠정 군사분계선은 그었지만 전투는 계속 할 건데 일선에서 이걸 마치 휴전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갖고 사실은 아니 한 달 동안 우리가 열심히 한 뼘 올라가봤자 나머지 다 의제가 합의가 돼버리면 의미 말짱꽝이잖아. 꽝이죠. 원래 네. 이미 그어놓은 거대로 할 거니까. 그래서 안 한 거예요. 더 적극적인 걸 안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로부터 한 달 동안은 거의 잠정 휴전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맞아요. 예. 그게 이제 어느 쪽에 더 유리하겠어요? 그게 그렇죠. 그쵸. 그래서 아까 두메리 전투 있었던 네네. 11월 27일부터 한 달 후면 12월 27일이잖아요. 12월 28일 날 시작해요. 그렇죠. 한 달 지났는데 나머지 해결 안 됐어? 그러니까 이제 또 가열차게 전투가 시작되는 거죠. 한 달이 지나면 새롭게 다시 끄야 되는 거죠. 계속.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게 얼마나 더 끌지 아무도 알 수 알 수 없는 없죠. 상황이 네, 돼버린 네. 거죠. 자, 앞서서 지역 교환 제안할 때 그 공산군 측에서 옹진반도하고 그 연안 지역을 내준다. 이거 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 내주더라도 동부 지역의 그 지역들을 더 확보하면은 사실 군사적인 요충지를 더 얻을 수 있다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연안반도 혹은 서해 여러 가지 섬들 도서죠. 그 지역은 우리가 실적으로 뭔가 영향을 행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히 서해 도서 같은 경우는 우리의 유격대 기지 같은 거를 미군들이 다 만들어 놓고 여기서 정보부들이 가면서 활동을 하는 그런 기지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실적으로 우리 해군이 제해권을 장악을 하고 있으면서 서해 도서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연안반도 같은 경우도
사실상 게릴라 부대들, 유격대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9월산 유격대나 동키 부대. 그러니까 여기에 상당수 우리가 실적으로 뭔가 점거하고 있는 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북한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굳이 내줘더라도 아깝지 않다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서해 쪽 라인이요. 반공의식을 가진 피난민들이 굉장히 초판기에 많이 내려왔었죠. 많이 내려왔고 네. 전쟁 중에도 계속 이쪽으로 내려왔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개성 쪽에서 막히니까 배 타고 오는 제일 빠른 길이 백령도잖아요. 이분들이 거기에서 그러면 군사활동 같은 활동을 작전도- 하죠. 젊은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유격 부대를 만든 겁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당연히 황해도나 이도 지리를 당연히 잘할 것이고 네. 반공주의자고 네. 싫어서 내려왔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다시 보내서 유격 활동하기에 너무나 좋은 사람들인 거죠. 빨치산이 우리는 흔히 공산군만 있는 줄 아는데 양쪽 다 있는 거죠. 이제 비정규군이라고 하는. 네. 정확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쳐들어 내려왔을 때 난 공산당이 싫어 하면서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네. 레지스탕스 활동을 한 분들이 9월산 유격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어렸을 때 그 드라마 있었어. 뭐 그 뭐였지? 맞아요. 아, 3840 유격대 그런 거 있었어요. 맞아요.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게 그냥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땐 그냥 미국의 게리슨 유격대 따라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원조가 다 있더라고요. 네. 근거가 있었고. 그런 자생적인 거를 또 우리 군에서 이제 지원도 해주고 실제로 우리 부대가 이제 파견도 가고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군사 활동을 계속 할 수 있게 네. 한 거죠. 근데 사실 젊은 사람들만 뽑아서 이렇게 활동할 정도로 규모의 부대가 만들어졌다는 건 피난민 숫자가 엄청났다는 거네요. 네, 일단은 일사후퇴 당시에서도 황해도를 무대로 이제 피난민을 굉장히 많이 구출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흥남철수 때 활약했던 분이 있죠. 현봉합 박사. 네네네. LST 가지고 정말 많은 피난민을 그렇죠. 구출했었는데 그 현봉학 박사의 동생분이 계세요. 현시학이라는 분. 네. 대한민국 해군병 1기로 6.25 전쟁에 참가하셔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활약했던 그 흥남철수에 바로 이어서 서해에서 이 아웃님이 굉장한 활약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뭐 유격대하고 가족의용군 그다음에 황해도 도서 지역 피난민 해가지고 무려 한 6만 2천 분 정도 구조를 해냅니다. 그 여러분 6만 2천이면 웬만한 중소도시 인구 규모예요. 그럼요. 예,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봤던 그 개성 사건의 일부는 그쪽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빨치산 부대들이 했던 것도 있어요. 게릴라 부대가. 네. 그러니까 이제 유엔군이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한 건 우리가 책임이죠. 그렇죠. 아 그러면 약간 비정규적인 뭐 협정 위반 아닌데 우린 모르는 일인데 이렇게 하기에 조금 좋은. 그럴 수도 그럴 수 있죠. 그럼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같은데 보면 이거 막 이름표 다 띄고 막. 아, 그 이렇게 원래 그런 나오면. 유격 부대는 소속 그런 게 없고 군번도 없고 다 없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이분들이 나중에 본인들의 전공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군적도 없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계속 어느 정도 이슈가 됐고 그렇지, 다시 그거를 그럴 수 증명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이제 그거를 인정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죠. 그리고 김일성이 그 동해안 라인 쪽에 있는 산들에 대해서 되게 애착이 있지 않았어요? 고성, 간성 라인. 그쪽에도 화진포 그 어. 별장 뺏겼잖아요. 김일성 별장. 네. 그러면서 그쪽에서도 뭔가 좀 반격을 해보고 싶었지만은 네네. 거기는 불가능했죠. 아까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강력한 미 해군이 그러니까. 공포 사격을 해주니. 우리 서해안 쪽 내줄 테니까 그쪽 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해요. 서해 그 옹진반도랑 도서 얘기는 군사분계선 협상할 때 개성 주면 그쪽 섬들이랑 이거 줄게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해요. 네. 그랬더니 저쪽에서는 시큰둥했어요. 계속. 별 필요 없어 우리는 그거. 그렇기도 네. 하고 개성 갖고 지역 흥정하는 거는 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지금 보면은 이 서해 도서 문제가 되게 중요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엔군 쪽에서는 이거를 방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흥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지역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인 게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옹진반도나 일대는 계속 뭔가 분쟁이나 무력 도발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방어하기 너무 어려운 지역이에요. 지형지물이 딱히 없고 네. 막상 쳐들어오면은 갈 곳이 바다밖에 없거나 그렇죠. 공사한치 입장에서도 이걸 내주더라도 언제든지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다 약간 이런 보관도 있었던 거죠. 전쟁 끝나고서는 임진강 끝나는 점, 그러니까 지상 분계선 끝나는 점에서 위도선 그은 거랑 그 위에 있는 38선 사이에 있는 섬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서해 5개 섬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준. 심지어 너네한테 줄게가 된 거죠. 아, 되게 전략을 잘 짰는데요, 공산 측이. 그러고 보면은. 그것도 저쪽에서 얻어냈다기보다는 생각해보면 저쪽에서 이 5개 제외하는 걸 받아들인 거잖아요. 유엔 그렇죠. 쪽에서는 논리는 원래 우리 건데 우리가 넘겨준 거니까 우리가 양보한 거야라고 얘기하지만 저쪽 입장에서는 그 전에 어느 쪽이었던 간에 끝난 다음에는 북한 해안선을 이렇게
포위하는 그렇죠. 거의 해상 봉 완전히 안으로 그렇죠. 봉쇄하고 있죠. 연결해버리면 해상 봉쇄선이 될 수 있는 섬들이에요. 나중에 이 서해안에 있는 지도를 이렇게 보면 야, 백령도는 북한에 있는데? 그렇죠. 굉장히 가깝게 있죠. 북한에 있어 그냥. 그리고 이쪽 이제 인천에서는 너무 멀어요. 맞아요. 시간 그런데 전쟁 때도 그렇고 전후에도 백령도는 군사적으로 엄청 중요한 북한 입장에서 맞아. 눈에 가시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 해병대가 왜 항상 거기 상시 거기를 지키고 있는지가 이해가 가는 지역이에요. 근데 사실은 백령도 같은 경우는 한반도만이 아니라 대중 봉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략적으로 미국은 훨씬 큰 그림을 보니까 이 백령도는 반드시 차지해야 되는 그럼요. 지역인 거죠. 네. 네. 백령도를 가보시면 생각보다 엄청 커요, 백령도가. 백령도는 커요.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규모에 일단 되게 놀랍고 여기에는 이제 51년 6월부터 미국이 이제 군사 기지를 만들었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레이더 기지도 그렇죠. 있죠. 레이더 기지 네. 만들고 웨이브 기지라고 첩보부대 네. 만들고 여기 유격 연대까지 나중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꽤 많은 규모의 군대가 주둔했다 보니까 실적으로 이제 점거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합의되는 건 사실은 이건 군사분계선 때 나온 게 아니고 그 다음 거 네네네. 전쟁 재발을 네, 그렇죠. 막기 위한 상대방 후방 지역에서 철수하는 얘기 하다가 나온 얘기예요. 유엔 쪽에서 서해 5도를 제외하는 지도를 제시를 했는데 그게 이제 바로 합의가 되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가만히 있어봐 이러면서 자기들이 이걸 얼마나 밀어낼 수 있는지를 한번 해요. 군사작전을 그 시기에 네. 서해 도서작전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네. 해봤더니 거기까지가 한계였던 아,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이걸 수용할 수밖에 없구나. 왜냐면 저쪽에서 서해 도서작전은 말이 도서작전이지 지상군만 해요. 공군도 없고 해군도 없고 그렇죠. 자기들이 힘으로 확보하거나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이 정도니까 차라리 저쪽에서 합의하자고 한 거를 수용하자가 된 거죠. 전력 투사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도 문제는 전쟁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해상 봉쇄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지도에다가 첨부를 해요. 선으로 연결하면 안 돼. 그냥 점일 뿐이야. 점이다. 라고만 써 있어요. 네. 그래서 해상 봉쇄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에 사실은 서로 합의를 해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서해에 있는 5개 섬에 대한 통제권을 유엔군 측이 갖는다는 의미지 사실은 이 선을 그어가지고 요 아래쪽은 우리 거야라는 개념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저쪽도 이제 비록 힘으로 밀어내지는 못하지만 위험한 건 알고 있으니까 요 정도의 방패막을 만들어 놓은 거죠. 합의하에. 거기까지가 합의예요. 그런데 이제 시일이 지나면서 그게 국제사회적인 어떤 해상에 대한 영해권이라는 개념이 막 그때는 올라오면서 이제 영해도 서로 합의가 안 되고 그 합의 안 되면 그냥 하지 마 이러고 넘어간 거예요. 그냥 실효적으로 할 수 그쵸. 있는 걸로 네. 간 거니까 네. 그리고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클라크 장군이 합의가 안 돼 있으니까 충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었던 게 사실은 클라크 라인이라는 게 예전에도 있었어요. 전쟁 때도. 근데 그거를 이제 확대를 해서 서해 도서 5개와 북한 해안선 사이 중간선을 그은 게 NLL인 거예요. 북방 한계선. 그러니까 노던 리미트 라인. 그렇죠. 그래서 이거 누구한테 제시한 겁니까? 남한의 함정과 초계기한테 항공기 한 거죠. 그렇죠. 너희 여기 넘어가지 마. 왜냐면 넘어가서 충돌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지 마 한 거지 사실은 저쪽한테 니네 일로 넘어오지 마 한 건 게 아니에요. 아니잖아. 우리한테 넘어오지 마. 남방 한계선이 아니라 북방 한계선이야. 한계선이야.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군 내에 실무 지침으로 있었던 게 NLL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알게 모르게 저쪽에서 이제 해군력도 약하니까 그걸 침범하지 못했던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저쪽이 그 사이에 영해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눈에 국제적으로 띄- 거론을 하고 해군력도 키운 다음에 아주 의도적으로 도발을 하기 시작한 게 73년 전후예요. 그래서 그때 되면 갑자기 NLL 침범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건들이 막 늘어나거든요. 그전에는 별로 이렇게 공식화되지 않았던 게 이거다. 근데 지금은 이제 NLL이 그 마치 해상 분계선처럼 그렇지. 작동을 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는 이제 북한이 거길 넘어오면 국경선을 넘은 것처럼 침범을 격퇴하기 위해서 실제로 무력 행사를 하고 이러면서 서해가 완전히 화약고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선 또 이거는 정전협정이 없어 이러면서 자기들이 또 그은 선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선도 합의한 적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핵심은 사실은 합의가 안 된 게 제일 문제인데 당시에는 왜 합의를 안 했냐.
이쪽에서 별로 합의할 필요가 이유가 없다고 없으니까. 생각해요.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그게 있어요. 중요한 것 같아요. 실효 지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대신에 위험하죠. 특히 동아시아에 보통 이제 실효 지배한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거예요. 네. 분쟁이 되는 게 네. 실효 지배하고 있는 게 실효적이긴 하나 분쟁 여지가 있다. 대신에 항상. 상당히 위험할 수 위험하다. 있다. 네. 자, 사소해 보이는 것 하나하나까지도 의미가 있는 이 정전회담. 판문점 천막회담에서 이제 남은 3가지 의제 결정해야겠죠.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한 감시 기구나 관리 그렇죠. 문제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게 제3의제고 또 하나가 이제 포로 문제죠. 네. 그래서 나머지 문제를 원래 한 달 내로 끝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바쁘니까 이거를 동시에 돌리자. 제3의제, 제4의제를 같이 돌려요. 아. 쟁점이 되는 게 섞여버려요. 그래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의제는 2개인데 쟁점은 3가지예요. 그래서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독위원회라는 게 이제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한 감독기구인데 네. 휴전 회담도 그렇고 군사정전위원회는 쌍방 교전 당사자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당사자들이니까 대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중립국으로 할 거냐의 네. 논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3자가 봤을 때 너희는 이런 거 하지 마, 너희는 이런 거 하지 마 이렇게 중재를 해줄 수 있는 국가를 선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거나 최소한 한국전쟁에 직접 참전하지 않았거나 그리고 몇 나라를 할 건지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양쪽에서 3나라씩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최종 양쪽 2나라씩 해서 4개국으로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이쪽에서는 스위스와 스웨덴 저쪽에서는 체코슬로바키아랑 폴란드랑 이렇게 4개국이 된 건데 심지어 저쪽에서 처음에는 소련을 중립국으로 제안한 굉장히 거예요. 터무니없는. 그 안이 하나 있고 또 유엔 쪽에서는 이제 전쟁 재발을 막으려면 비행장을 새로 만들거나 네. 비행장 망가진 걸 복구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저쪽에서는 또 이거 터무니없다고 터무니없다고 하죠. 네. 거기에 이제 포로 문제. 네. 이게 이제 3개가 동시에 되는데 포로 문제는 사실은 처음에 나올 때 금방 그냥 됐잖아요. 서로 이렇게 네. 나누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에 서로 명부를 줘 하는 거 합의하는데도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 3개가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미 처음에 상정했던 한 달은 넘어가 버렸죠. 군사분계선 하기로 한 건 없어진 상태가 됐겠죠.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전쟁은 훨씬 더 가열차게 일어나고 실제로 상대방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전투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협상을 끝내기 위해서 딜을 하는 거죠. 유엔군 쪽에서 했던 게 일괄 타결안이에요. 이거를 하나하나씩 안 되니까 3개를 묶어서 묶어갖고 패키지로. 한꺼번에 패키지로 하자. 원 패키지. 근데 이제 패키지가 조금 웃겨요. 양쪽 다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얘기를 해요. 유엔군 쪽에서는 우리가 비행장 문제를 양보를 할 테니까 니네가 소련 빼고 포로 문제 양보해. 이렇게 한 거예요. 저쪽에서 뭐라냐면 우리가 소련 뺄 테니까 니네가 2개에서 양보해. 이 양쪽 다 그렇게 나오니까 결국 그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소련 안이랑 비행장 문제는 양쪽 다 뺄 수 있다는 그렇죠. 소리가 되는 거죠. 포로 문제만 남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버리는 카드가 하나씩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재밌는 게 뭐 비행장을 뭐 복구하고 건설하는 부분이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제공권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걸 계속 이끌어 나가려면 공산 측에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공산 측에서도 뭔가 이걸 타개하고 싶은 거예요. 만주에서부터 날라오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면 결국 한반도 내에 북한 내에 뭔가 비행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하니까 본인들도 지금 이게 되게 해결하고 싶은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소련을 딱 중립국으로 제시했을 때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전략적으로. 오히려 다른 데 시선을 못 돌리게 만들어 놓고 이거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일종의 협상용 카드인데 네. 미 공군사를 보면 전투기로 소련 전투기랑 부딪힌 경험이 그렇죠. 있어요. 네, 소련군이 맞아요. 참전한 걸 알고 있어요. 아 그리고 북한군이 가지고 온 무기가 무기도 전부 다 그렇지만 소련제인데. 실제로 소련 군인이 참전한 걸 봤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워싱턴에서 지시가 내려오기를 소련은 안 된다고 해라. 그런데 니네가 참전했으니까 안 된다는 소리는 하지 마라. 아, 그거는 진짜 실무하는 입장에서 너무 어렵다. 아. 소련이 참전했다는 걸 공식화해서 말을 하는 순간 이 문제가 너무 커지는 그렇죠. 거예요. 이제 3차 대전에 대한 가능성도 그렇죠. 분명히 있는 거고. 눈 가리고 아웅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협상 대표단이 얼마나 네. 어려웠겠어요. 네. 이거 반대는 해야 되겠는데 네. 말은 못 하겠고 그러면 엄청 궁색해지겠죠. 그러니까 소련 카드를 던지면서
비행장 문제나 음. 아니면 포로 문제를 뭔가 우리 쪽으로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체코슬로바키아나 폴란드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공산국가 아니에요 여기도?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아니지만 뭐 그때는 네, 근데 상대적으로 소련보다는 중립국 같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게. 비행장 복구 문제도 여기서는 군사력 증강과 관련이 있으니까 너네 하지 마 이런데 저쪽에서 그게 말이 되냐 니네는 하면서 왜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오는 논리가 끊임없이 내정 간섭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땅에서 비행장 건설한다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그런 그렇죠. 논리겠죠. 중국이 의용군으로 참전한 것도 네. 그렇고 소련이 중립국안을 내세운 것도 그렇고 그게 일종의 6.25 전쟁을 끊임없이 남북한의 전쟁이라고 말하고 싶어 해요. 아. 근데 우리가 알듯이 이건 이미 국제전이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자기는 뒤에서 전쟁을 다 조종하고 있으면서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땅에서 보면 네. 네, 네. 땅을 빼앗기느냐 마느냐의 문제니까 좀 예민할 수 있는데 포로 송환 문제에서는 왜 이게 오랫동안 싸울 만한 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한다면 원래 국가로 돌려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51년 7월 10일 날 회담이 시작됐으면 실제로 전쟁 시작한 게 50년 6월 25일이고 네. 1년 만에 어느 쪽도 일방적으로 이길 수 없다고 해서 휴전회담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불과 한 6개월 만에 군사분계선까지 합의를 했어요. 네. 그럼 사실 이제 거의 게임은 끝난 건데 51년 12월에 안 끝나고 53년 7월까지 간 네. 거잖아요. 왜 그랬냐면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일괄 타결안 중에 2개는 어찌어찌해서 한 3, 4월에 다 끝나요. 오. 아. 그러면 2년이 되기 전에 전쟁은 끝났었네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하나만 해결했으면 되죠. 그래서 남은 건 이제 맞아요. 포로 문제만 남았는데 네. 포로 문제가 까면 깔수록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휴전회담에 뜨거운 감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포로 문제 갖고 싸우면 싸울수록 이 전쟁이 이제 이념전이 되고 체제 간의 전쟁이었잖아요. 체제가 어느 게 우월한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 성격이 막 드러나기 그렇죠. 시작을 하는 거죠. 어떤 게 우월한 게 그렇죠. 보여진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포로 문제가 사실은 6.25 전쟁의 성격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전쟁이기도 해요. 네. 사실은 포로 문제의 첫 번째 쟁점은 포로 숫자 문제예요. 명부를 서로 교환을 했는데 저쪽에서는 포로 숫자가 한 11,몇백 명밖에 안 돼요. 유엔군 쪽에서는 포로 숫자가 무려 아니, 그러니까 13만 명이 넘어요. 저희가 1950년 말에 중공이 참전한 다음부터 얼마나 치열하게 양쪽이 싸웠는지 쭉 이제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만 보시면은 그 와중에서 양측에 어마어마한 희생과 포로가 생겼다는 거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아니 근데 지금 말이 얼마나 돼요? 있는지 까보라고 하니까 11,000명? 10배가 넘어요. 11배예요, 11배. 우리가 우리의 포로를 추정한 게 사실 실종자를 근거로 좀 추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군 같은 경우는 한 8만 8천 명 정도 최대 봤을 때, 그다음에 미군 같은 경우는 한 11,500명 정도를 데리고 있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나온 거 보니까 한국군은 한 9% 정도, 10% 안 되고 미군 같은 경우도 한 25% 정도밖에 안 되니까 황당한 거죠, 이거는. 그렇죠. 타협 안 하자는 거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리고 사실은 미 해병 1사단의 그 모습을 봤을 때도 알지만 전사한 동료까지도 데리고 오려고 해요. 그리고 그 전사한 동료를 못 데리고 왔을 때 그 슬픔과 한 부상병은 끝까지 데리고 오고. 근데 포로요? 미군은 끝까지 데리고 오려고 하겠죠. 당연히 다른 연합국 국가들도 유엔군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숫자를 속인다는 건 이건 용서할 수 없는 행위잖아요. 유엔군 측에서는. 그럼 다 진짜 다 죽였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명부를 깐 다음에는 계속 숫자 얘기로 서로 싸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요? 서로 유엔 쪽에서 포로들을 유엔군도 잡고 한국군도 잡고 해가지고 처음에 여기저기 분산돼 있던 포로들을 그렇죠. 거제도로 다 하나로 몰았을 때 처음에 파악한 포로 숫자는 16만 명이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임의로 사실은 민간인으로 분류되는 사람을 빼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 니네 왜 숫자가 처음에 말한 것보다 적어 이러면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해서 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쪽에서는 자기는 이거밖에 없다고 우기니까 이거 도대체 숫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그러면 1대1 송환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한 명씩 막 바꾸자. 그렇게 하려면 저쪽에서 숫자가 부족한 네. 거를 민간인으로 인간인 납북자들. 외국인이거나 혹은 이쪽에서 이제 한국 입장에서 납북자를 계속 가족위원회도 만들어서 요구를 하니까 민간인까지 해서 숫자를 채워서 맞교환을 하자 이런 주장을 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무슨 이게 노예 시장이냐고 이래가면서 절대로 안 된다고 하죠.
근데 원래는 이전에는 우리가 국제적으로 이렇게 했었지 않느냐라고 예전의 방식을 일단은 답습하지 않나요? 전쟁 끝나면 본국송환 얘기가 49년에 제네바에서 포로 관련 협정이 만들어지고 웬만한 나라들이 그걸 수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국제법이라고 얘기를 네. 하는 건데 네. 그거는 사실은 그 전에 소련이 포로를 그 전 전쟁에서 안 보내고 노동력으로 쓰고 막 이러는 네. 것 때문에 전쟁 끝나면 무조건 보내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은 성격이 좀 더 복잡해요. 그렇죠. 네. 내전이면서 거기에 중국군이 들어오면서 중국군 안에도 다시 국민당군이 있고 우리도 내전이면서 그 안에 남한 출신들이 남한 출신 강제로 또 끌려가거나. 이념적 차이 막 뒤죽박죽이 네.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걸 고려하면 무조건 강제 송환이라는 규정도 있지만 포로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건 저쪽에서는 포로의 무조건 본국 송환을 주장한 거고 그걸 이제 강제 송환이라고 표현하는 거 이쪽에서는 자유 송환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은 가게 하고 아닌 사람은 안 보내고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는 그거 갖고 이제 포로 갖고 흥정을 하냐 이러면서 싸우다가 중간에 어떻게 그 문제를 받아들이기로 하냐면 계속 늘어지기도 하고 얘기하다가 말 실수를 한 거예요. 저쪽에서. 니네 왜 포로 숫자 이렇게 적어줬어? 아까 죽였냐 그랬잖아요. 자기네들은 처음에 포로를 잡았을 때 포로가 스스로 자원해서 인민군 부대에 들어와서 조국을 위해 싸우겠다고 하면 그렇게 시켰다 이랬어요. 아, 편입시킨 공산 측에서 네. 그렇게 해서 포로들을 숫자가 편입시킨 적어졌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럼 니네도 결국 그 포로에게 선택권을 준 걸 시인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죠. 오, 맞는 말이죠. 그렇죠. 진짜 이 논리 하나가 진짜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하다. 논리 굉장히 아. 중요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도 포로가 가고 싶어 하는지 아닌지는 일단은 한번 조사해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비극인 거예요. 그렇죠. 포로 수용소 안에서도 이제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로의 전쟁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처음에는 포로 수용소 아니 그렇게 전쟁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포로 협상이 시작된 다음에 그걸 이제 포로 심사라고 하는데 심사를 하는 과정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겠죠. 그럼요. 이게 이제 심리전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받는 입장에서는 짜증 미치죠. 그러기도 이제. 하고 네. 어떤 사람이 저리 가는 사람이 많으면 그렇지. 그러면 이제 체제가 저쪽이 더 좋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쪽에 많이 남겠다 그러면 공산주의가 싫어서 안 간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의를 하는 쪽에서는 무조건 남기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네. 그렇죠. 여기서 상황을 더 골치 아프게 만든 것이 당연히 이런 자존심 대결로 나가니까 북에서도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간첩들을 파견해갖고 당 조직을 그 안에 만들어요. 아, 위장- 공자공들이 들어가는. 그렇죠. 위장 투항을 해갖고 포로 수용소 들어가갖고 그 안에서 당연히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기록 필름 같은 거 보면 거기서 뭐 이렇게 막 행진하고 막 그런 게 맞아요. 있었어요. 네. 그럼요. 네. 그래갖고 당연히 그 안에서 포로 수용소 캠프들마다 쌩쌩한 조직들이랑 안 그런 조직들 사이에 의사 선택률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 안에서 감시하고 너 조국을 배신하고 넘어가려고 해 하는 것들은 막 린치를 가해갖고 테러 행위도 있고. 네, 그래서 못 가게 막고 이 차이가 나갖고 사실상 이게 절대 자유의사가 아니라 그 안에서 진짜 치열한 이 내부 투쟁이 있었죠. 그 와중에 일어난 게 그 도트 준장 납치 사건. 납치 사건이에요. 네. 52년 5월쯤에 일어난 사건인데 고즈미 리치웨이 사령관이 클라그. 떠나고 클라크로 바뀌는 시점이랑 맞물려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막 국제적으로도 이 포로 수용소에서 심사를 할 때 포로들에게 압박을 하고 이랬다는 걸 시인을 하는 그걸 써주고 석방을 하거든요. 도트 준장을. 그렇죠. 그래 인질로 놓으니까 잡히니까. 이제 선전거리가 된 거죠. 정말 좋은 프로파간다. 그러니까 선전선동은 따라올 수가 없다니까요. 네. 혹시 그 북에서 그 포로 수용소의 생활에 대해서 뭐 기록하거나 쓴 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딘 소장 네. 수기가 맞아요. 대표적이죠. 거기에서 네. 어땠대요? 근데 대우가 그때 엄청 많이 달랐죠. 그러니까 유엔군 출신들 그쪽은 그나마 좀 잘 대해줬고 오히려 포섭 공작을 벌여서 만약에 자유진영 출신 유엔군 병사인데 나 안 돌아가고 여기 사회주의 낙원에서 살래라고 하면은 대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심리전 포섭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반면 한국군 출신들 포로들은 정말 끔찍한 대우를 많이 받았죠. 굉장히. 거의 반강제로 이 인민군에 징집당한 경우들도 있었고 헬리전투에서 포위가 된 네. 조창호 네. 소위 같은 경우도 보면은 포로 잡혔는데 포로 명단에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냥 안 보냈다고 일부러 명단에도 안 넣고 그리고 평생 이 북한에 잡혀갖고 이게 썩은 분들도 있다고요. 보면.
북한군의 포로가 됐던 사람 중에 이제 한국군인데 수기를 쓴 게 돌아온 패자라고 수기가. 근데 이분은 경북대 의대 다니다가 진짜 총 한 번 못 쏴보고 중국군하고 첫 번째 전투에서 맞부딪혀갖고 포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 돌아온 얘기를 쓴 건데 거기도 이제 심사 시작된 다음에는 전쟁이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일단 나중엔 자기가 의대 다니다가 왔다는 게 알려지니까 저쪽에서 배운 사람은 어차피 설득을 해봤자 갈 거니까 이제 자기한테는 그런 식의 작업은 안 했다고 하는데 의외네. 저 같은 의대 출신이니까 더 아니래요.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말했을 때 안 먹힐 먹힐 것 것 같은. 같은 사람한테는 더 적극적으로 더 집요하게. 설득을 하거나 했는데 그분 수기를 보면 사실은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뭐였냐면 먹는 거. 그렇지. 거기는 정말 열악하다 못해 거의 이제 병 걸려서 죽고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죽고 이제 행군하다가 죽고 이래가지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러고 있다가 내가 살아서 못 돌아가겠다는 생각 때문에 저쪽에서 요구하는 인민군 해방 전사가 되거나 이제 후방으로 빠져서 저쪽에서 노력 동원을 하거나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못 돌아온 사람들. 근데 유엔군 쪽에는 또 상대적으로 포로 수용소를 지키는 한국군보다도 포로들이 처우가 더 나았다. 먹는 것도 나았고 그런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건 유엔군이 관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유엔군이 관리소장으로 있지만 실제로 그걸 감시하는 건 한국군이 하는데 그렇죠. 예. 감시하는 한국군이 먹는 것보다 그 안에 있는 포로의 배급이나 이게 훨씬 나았던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폭동을 일으키죠. 그것도 있고 리치웨이가 클라크로 바뀌는 시점하고 이 도트 준장 사건 이후에 포로 수용소장으로 온 사람이 엄청 강성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포로들을 일단 1차 심사로 갈 사람 안 갈 사람이 나눠지잖아요. 그거를 이제 사실은 송환 희망 포로, 송환 거부 포로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안 갈 사람은 방공 포로, 네. 가겠다는 사람은 침공 포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갖고 그 포로들을 분리 수용을 해요. 안 가겠다고 한 방공포로들은 육지로 다 옮겨요. 그래서 육지에 분산 수용을 하거든요. 그 나머지 이제 침공포로라고 하는 사람은 섬에만, 거제도에도 있지만 주변 섬들로도 옮기고 그리고 포로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키거나 뭐 이러면 훨씬 더 가혹하게 탄압을 해요. 배급도 반으로 줄여야지. 네,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포로 빼돌렸다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처음에 이렇게 명부를 서로 교환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2년 동안 전투는 계속되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는 끊임없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거의 마지막 한 달 사이에 있었던 전투에서 국군이 한 5천 명 이상 포로가 됐다 그러거든요. 그건 명부에 없어요. 저 많은 거에 숫자는 거의 그대로 유지가 돼요. 업데이트 안 하고 계속 그냥. 근데 또 한편으로 포로를 명부를 아무리 관리를 하려고 해도 포로들이 거짓말을 해요. 그렇죠. 누군지 알 수 없어요. 네. 끝까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이름도 그래서 속이고. 안에서 끊임없이 이 사람 인적 사항을 파악해서 이렇게 제대로 파악하고자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온갖 사건 사고들이 많고 실제로는 이들은 심리전 혹은 이념전의 희생양일 희생양일 가능성이 높죠. 어쨌든 그냥 뭐 보여주기식이었지만 조율을 했으니까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양측에 굉장히 중요한 결과일 텐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13만 명 중에 한 10만 명 정도 가겠다 그러면 그 숫자를 받아들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사를 한 결과를 봤더니 한 8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 간다 그러지. 5만 명이 안 간다고 한 거예요? 그렇죠. 핵심은 사실은 그건 또 아니에요.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표에 보면 전체 포로 중에서 중국군 포로가 딱 2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이 2만 명 중에서 안 가겠다고 하는 비율이 거의 70%가 돼요. 그러니까 6,400명만 간다고 한 거예요. 아, 중국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나라였군요. 14,000이 안 간다. 그렇죠. 예. 북한 출신인 사람들은 거의 70%가 돌아가겠다고 해요. 근데 남한 출신인 포로들 중에는 70%가 남겠다고 해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설명이 되는데 네. 왜 중국군은 무려 70%가 안 가겠다고 하냐. 그럼 어디 가겠다는 거예요? 중공군은 한 3분의 2 이상이 국민당군 출신이다. 국민당군 보니까. 출신이 대만. 포로가 많이 됐잖아요. 사실은 포로들이 이념에 따라서 선택하는 숫자보다는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집으로 가야죠. 예. 국민당군 출신인 것도 있고 중국 출신이면서 한국에 유학 온 사람들이 포로 문제를 논문 쓴 걸 보면 우리보다도 중국 같은 경우가 포로가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훨씬 더 비참한 대우를 받나 봐요. 그러니까 차라리 포로가 되는 죽어라.
포로가 된 것부터 이미 죄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일본군이야. 비슷해요. 비슷하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중국군 포로가 안 가겠다는 사람이 많았던 것도 있고 그 중국이 이제 문제시 삼은 건 이게 북한하고 우리하고 이간질을 시키면서 우리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김일성은 이 시점에서 이만하면 됐다. 지금 폭격도 시달리고 있는데 그만하자라는 입장이었던 계속 거고. 그런 생각이었죠. 마오쩌둥은 지금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어. 52년 중반 이후부터는 중국이 사실 이제 전쟁을 계속하게 그렇죠. 하는 주요 이제 어떤 액터거든요. 결국 이렇게 돌아가면은 우리의 이념이나 체제가 너희보다 못하는 것처럼 이제 비춰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중국이 또 체면 문화가 굉장히 세잖아요. 네. 야, 우리가 여지껏 이렇게 피를 흘리며 싸웠는데 결국은 40%밖에 지지 안 하는 체제라고? 이건 용납 못해. 서로 40도 성원에 아니고 30%. 30%밖에 지지를 못 받는. 네. 그럼 이거는 체제가 무너지는 거니까. 이게 드러나는 게 아까 한 5월 달쯤 되면은 나머지 의제는 다 해결이 된 다음에 회담을 열어봤자 결렬되는 건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야. 탓이다. 이러고 있을 때인데 이제 그 즈음에 중소 회담을 하잖아요. 네네.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스탈린을 만나러 가갖고 김일성 다시 펀더와이 한번 와가지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죠. 앞으로 이 전쟁을 어떻게 할 건지 서로 협의를 할 때 그때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야, 우리가 10만 명을 받건 8만 명을 받건 하루에 폭격으로 죽는 사람이 10만 명인데 그 숫자 돌려받는 거 아무 의미 없다. 그냥 끝내자 이러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런 숫자는 우리를 능멸하는 거야. 이대로 이러면서 끝낼 순 없어. 뭐 이런 거. 그래서 추계 공세를 준비하는 겁니다. 백마고지 그렇죠. 전투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실은 우리 국군이 이제 제대로 된 방어를 시작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자랑스러운 전투였는데 중공군은 회담하다가 멈췄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군사적 압박을 할 이유가 있나? 사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매서웠잖아요. 추계 공세는. 아, 이 자존심이 걸려 있었구나. 자존심 문제. 자존심 플러스 경제개발 5개년 등등 소련한테 받을 것도 많았었고 그러니까 전쟁을 여기서 끝내면 안 되는 상황들이 중국한테 있었던 거죠. 52년 11월에 대선에서 트루먼이 물러나고 아이젠하워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보면 이제 공화당으로 바뀐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라는 이유 중 하나도 사실 이 한국 전쟁, 6.25 전쟁의 장기화가 있습니다. 전쟁의 모든 걸 뒤에서 결국에 조종하고 있던 그 최종 보스 스탈린이 급서하는 네.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으니 소련이 6.25 전쟁에 들어오겠어요? 이쪽은 아이젠하워가 되고 저쪽은 스탈린이 죽은 다음에 포로 협상이 재개가 돼요. 판문점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 못한다고 했는데 니네 마음대로 합의를 해? 이러면서 했던 게 방공포로 석방이에요. 석방된 포로 숫자가 2만 7천 명이 우와. 되는 건데 전체 포로가 3만 5천 명이었거든요. 방공포. 방공포로가 이건 이승만 대통령의 승부수였다. 승부수죠. 휴전 회담에 한국을 공적으로 대표하는 군 장교는 단 한 사람도 볼 수 없었다. 이래하여 한국에는 또 한 번 한국인의 참여 없이 결정이 되어버렸다. 그게 어떻게 보면 당시 한국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한 이게 글이라고 전체의 볼 수 생각이었겠죠,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우리가 뭐지? 이런 생각을 그때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